김현정의 뉴스 쇼. 대학생 원비어는 김정은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미국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사이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 하지를 맞은 오늘도 폭염이 계속된다는데요. 이래저래 무덥고 답답한 수요일, 좀 속 시원한 소식은 없는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포인트 어딜 볼까요? 들끓는 미국 가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원비어 사망으로 미국 내 북한 비난 여론 최악 수준이라고요? 네, 그동안 미국 언론과 트럼프는 사사건건 충돌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 언론과 트럼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을 가만두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서요. 예. 더 확실하게 대북 제재를 통해서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 본물이 터진 형국인데요. 심지어 선제 타격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론까지. 네, 북한 선제 타격론이요. 예.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이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면 자유롭게 북한 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통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원비어가 북한을 방문했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워싱턴에서는 미중 고위급 안보회담이 열립니다. 예. 중국에도 더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또 죽음의 백조라는 미국 전투기 한반도 전개도 어제 화제였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는 뭐죠? 문재인 대통령 첫 인터뷰 보겠습니다. 이런 갈등 고조 국면에 참 타이밍이 좀 공교로워요. 미국 CBS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됐던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서방 언론과 첫 인터뷰라서 주목도가 높았는데 그렇죠. 원비어 사망으로 빛을 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의 첫 질문이 원비어에 대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도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북한일지라도 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예. 원비어 사망으로 대화보단 압박이 필요하다는 미국 쪽 분위기와는 좀 결이 달랐는데요.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정상회담까지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를 해체하는 이 단계적 대북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트럼프와 다르지 않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요. 그렇죠. 이 인터뷰는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아침 7시에 미국 저녁에 5분 동안 방송이 됐습니다. 자, 미국과 관련된 소식 첫 손식으로 전했고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김현미 청문 보고서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그동안 세 차례 이 여야 의견으로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오늘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여는데 예. 하지만 어제 운영위가 난장판이었죠. 조국 수석 출석 문제로 여야 간에 대격돌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 치고 대단했어요. 네, 이 양금 때문에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불투명하죠. 예. 참고로 어제 국토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노조 이례적으로요. 일할 수 있는 장관을 하루빨리 국민의 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유력 인사 자녀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이게 제기된 서울 숭이초등학교죠. 숭이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이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가 오늘부터 감사로 전환이 됩니다.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지는 거네요. 네, 조희영 교육감이 어제 이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어허. 진상규명과 함께 하지만 억울한 누명도 없도록 감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의원 23명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특검 수사 결과 최 씨는 220억 원대, 일가는 모두 2,700억 상당한 원대.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예, 밤사이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정유라 씨. 비록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그게 무죄란 의미는 아닙니다. 어제 구속영장에 적힌 핵심 혐의, 이 핵심 혐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말세탁,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돈. 하지만 검찰과 특검 모두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국회가 나섰습니다.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일명 최순실 재산몰수법, 이거를 곧 발의할 예정이라는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건지 국세청장을 지낸 전문가 한 분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왔고요. 어제 국회에서 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한 분이세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원구 전 국세청장 연결을 해보죠. 안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라는 곳이 숨겨놓은 돈 찾아서 세금을 걷어가는 곳이니까 숨은 돈 찾는 데는 정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언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을 찾는 데 나서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 그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께서 윗선에 자기는 보고만 했다고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예.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안민석 의원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독일로 좀 같이 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독일을 가게 되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청문회 보고 열받아서 안민석 의원한테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한 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재산 추적을 시작. 예, 그렇습니다. 야, 한 7개월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 시작하면서도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저는 믿지를 않았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뭐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저는 믿었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그런 재산이 있는 줄 정말 생각한 바가 없었죠. 긴가민가 하면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파다 보니까 네. 이거 이상하다. 뭔가 감이 좀 잡히시던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 독일을 가서 실제 재산 형성이 돼 있는지 여부를 보러 갔는데 예. 독일 현지에서 저희들이 느낀 감은 정말 고구마 줄기 같은 뭐 일종의 암덩어리라 그럴까요? 계속 이를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이거 처음에 그 긴가민가 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이제 돌아섰죠. 암덩어리, 고구마 줄기. 겉으로는 요만큼 보이는데 파면 팔수록 뭔가 큰 덩어리가 보이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 대략으로 추정하는 재산, 불법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이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예. 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고요. 예. 실제로 그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펀드도 속에 있는 금액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조사나 또 수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네요. 그렇군요. 사실 뭐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수치로 계량화해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부동산은 페이퍼 컴퍼니형 형태로 뭐 펀드도 있고 기업의 지분 형태도 있고 진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에 그렇게 숨겨놨던가요? 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은닉하기는 용이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그 부동산은 은닉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독일은 그런 부동산 형태로. 예. 그리고 유럽의 뭐 주로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고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밝혀지고 있는. 네. 그리고 그 재산의 본류, 뿌리를 찾아가 보자면은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 돈인가요? 일단 그걸로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돈들이 그 뭉칫돈인데요. 그 뭉칫돈이 해외에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은 그 박정희 정권 때 자금이라고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들의 일단이 아닐까라고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정권 당시에 흘러갔던 뭉칫돈이 계속 숨어 있다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신단 말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스위스 은행과 관련해서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이미 그 은닉된 재산들이 있다는 게 미국 의회 그 청문회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 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계셨어요. 이종 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예, 그러면서 스위스 대표부가 만들어지고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제 외환은행장까지 하셨다가 나중에 퇴임을 하셨는데, 예. 그 시점이 스위스 대표부가 없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자리는 아니었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예, 우연치고는 너무 이제 공교롭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스위스 대표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중에 하나인 헝가리의 은행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요? 예, 우리나라 기업이 헝가리 은행이 있는 줄 대부분 모르시는데, 예. 13년도에 그 헝가리 로컬 기업에 팔리는데요. 그 기업이 이우라크 시하고 혼맥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아니 근데 그 기업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은행을 샀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주변 정황들이 일단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들은 많습니다. 헝가리 은행을 통해서 뭔가 돈 세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7개월째 추적 중인 분입니다. 세금 전문가죠. 돈 밝혀내는데 전문가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 네. 막연하게 감 잡는 거하고 실제로 불법성을 밝혀가면서 몰수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불법 재산인지 알아도 몰수는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현행법으로도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죠. 그래요? 그러면 최순실 몰수 재산 몰수 특별법이란 건 왜 필요한 겁니까? 우선 그 재산을 한수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조사기구가 지금 국가 기능에서 다 조사할 수 있는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다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 조사를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죠. 따로 이 조사기구를 첫째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구가 하나 독립적으로 필요하다. 특별히 요게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공소시효 범위 내거나 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부가제척 기간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예. 공소시효와 그 부가제척 기간을 지난 것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또 특별법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제척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 부가제척 기간을 늘려줘야 국세청에서도 대부분이 기업과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재산들이.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면서 내용을 재무제표도 보고 금융 추적도 하고 해야만 이걸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접근 자체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또 그것도 특별법으로 묶어야 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을 이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근데 이거 특별법 제정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의 통치자금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을 거고 그 협치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야당에서도 좀 머뭇거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하시던데 공감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은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여야나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생긴 불법 재산들을 이게 국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재산이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국민의 재산을 원래 주인인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일은 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재산들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쪽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앞장서서 그를 찾아야 될 그런 성격의
일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보수가 더 나서야 된다? 보수 진영의 분들이 국민의 재산을 찾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게 보수가 아니죠. 항상 애국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국민 애국이라면은 이거 찾는데 나서셔야 된다, 찬성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고요. 또 지금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당과 야당들이 같이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오히려 그 협치의 사례로 이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네요. 협치의 이게 매개가 될 수도 있다. 특별법. 이제 발의가 곧 된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고 청장님도 계속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개월 동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추적해온 분입니다.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원구 청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가 결국은 또 구속영장 기각. 네. 어제 그렇게 행간에서 요목조목 비판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뻔히 알고도 속는다. 속을 거다. 또 속을 거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 간에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 네, 아니 오늘 아침부터 신문에도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아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 연락도 한번 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설 때도 통화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당돌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또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네. 결국 도주 우려 없다. 아이도 있어요. 뭐 네. 이런 것들, 이런 그게 먹힌 것 정황들이 같아요. 통한 걸로 보이는 상황.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가 착착착 진행되겠는가 약간 우려스러운 좀, 측면도.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라디오 재판장에서 법조인 두 분 나오시잖아요. 네. 그때 한번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네. 하고 오늘의 행간 가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귀국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됐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작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뭐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뭐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뭐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특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SNS 글 그리고 퇴임 감사예배에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을 띤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맞아요. 문정인 교수를 공개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까? 퇴임한 총리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하긴 그래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예.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총리는요. 다음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원래 도의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런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하네요. 네. 황교안 총리가 원래 또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도. 예,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까? 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리얼미터가 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조사를 했거든요. 예.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가 황교안. 예. 자유한국당 후보 내에서는 예. 후보 적합도 1위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의 SNS 정치 재개는 보수 후보의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가 지도자감이다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황 총리가 좀 억울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드 기습 배치의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드 보고 누락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한미동맹을 내팽개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SNS 글 보면 예.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예. 모두의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 차원에서 내가 사드 배치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책임론에서 비껴나는 건 물론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외교에 실패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켜온 전 정부 책임, 그 책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예. 결국 황 전 총리는 자기 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정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런데 국정농단 책임은? 입니다. 책임은? 이거 뭐예요, 이건?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비켜간 인물이 누굴까? 바로 황교안 전 총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권한대행 한번 거치니까 예.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마치 자기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대단한 유공자? 앞으로 구할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왜 그런 생각이 생각을 드는데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글이나 퇴임 감사 예배를 보면 예배 때 한 발언을 보면은 진보 보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프레임으로 내 지지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예를 거예요. 들면 건국적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거 왜 일부러 프레임 짜고 있다. 모르겠어요.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건국절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였는데. 맞아요. 예.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농단 책임자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 문정인 특보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 네, 맞아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3513님. 아니 근데 김성환 씨 비판을 황교안 총리가 할 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론도 들어오는가 하면 서현철님 외에 많은 분들은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를 파토낸 전 정부의 총리를 지낸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부분이 화가 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 문정인 특보 돌아온 건 여러분 또 어떻게 보셨어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는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인천 여아 살해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7살짜리 여학생이 8살짜리 아이를 유기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번 방영이 되면서 또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대국민 호소문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이분이 지금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와중에 호소문을 올리고 저희와 인터뷰까지 하겠다고 나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이어서 라디오 재판정 있는 수요일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을 뿐인데 글 올린 사람하고 똑같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유죄 무죄 가려보죠. 그리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12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클론의 강원래 씨 만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3월이죠.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7살 소녀가 같은 단지 안에 사는 8살 소녀를 유괴해서 살해한 뒤에 심지어 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 참 많은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 한 TV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전말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2명인데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요. 이 온라인상에서 살인범 역할을 하던 17살 소녀가 현실에서 실제로 아이를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의 일부를 다른 공범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참 제가 어쩔 수 없이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참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어제 이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절절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스스로를 사랑이 엄마라고 지칭하셨어요. 가명 사랑이 엄마. 직접 만나보죠. 사랑이 어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하면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사랑이를 그렇게도 잔혹하게 살해한 김양. 공범이 있다는 건 어머니 아셨어요? 저는 뉴스 나기 전에 공범이 잡힌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지금 더 충격을 받고 있는 건 김양이 살해를 한 뒤에 그 시신의 일부를 지금 공범 박양에게 건넸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온라인의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곳에서 만나서 역할극을 했다. 거기서 김양이 살인범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냥을 하자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저는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너무 기가 막히던데 유가족들은 오죽하셨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한테는 그런 정보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정보가 오지 않았다니요? 유가족이라고 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극히 적었어요. 예, 내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보지 말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죠. 내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얼마나 알고 싶었으면 그냥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시작되고 공소장을 찾아서 보게 돼서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공소장을 직접 찾아가면서 그때서야 알게 되신 거예요. 하나하나. 참, 알고 나서는 정말로 이걸 가슴이 찢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힘들었죠. 근데 이게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고 공소장에서 본 상대편 변호사들 너무 많고 지금 여러분 사실은 이제 사랑이 어머님이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금 몸이 안 좋으십니다.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소문을 올리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나서겠다고 결정한 건
뭔가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그럼 짚어보죠. 호소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다. 12명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우발적 범죄로 끌고 가지 않길 바란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범인 김양은 조현병, 이른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지금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내 안에는 다른 내가 있습니다. 환청이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심신미약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심신미약의 우발범죄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어머님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건 내용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는데 보통 일반인이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범행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다 끝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2시간 만에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유기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리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변장하고 1층까지 내려왔다가 또 갈아입고 변장하고 도망가는 모든 과정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착착착착 2시간 만에 모든 걸 끝냈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범행 사실은 인정하는데 심신미약으로 강형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게다가 지금 사랑이의 학교 시간까지 체크를 하고 컴퓨터에다가는 살인, 엽기 이런 단어들을 검색한 흔적도 검찰이 발견을 했다고요. 미리 완전범죄 이런 것도 검색하고 했다더라고요. 검색어의 완전 범죄에도? 제가 듣기로는 알고는 거는 그러네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렇군요. 그 아이가 학교는 안 다니는 아이인 거죠? 자퇴생으로 알고 있어요. 자퇴한 고등학생, 17살. 하루 종일 그걸 검색하고 하다가 아이 학교 시간에 맞춰서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2시간. 그동안에 알리바이를 위해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내려가는 CCTV에 찍힌 사진도 있어요. 그 잠옷 입고 내려가는 건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시간에 깨서 내려왔다는 걸 위해서 시신 유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게다가 참 이건 질문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시신을 훼손한 뒤에 어떤 종량제 봉투에 옮겨 담아서 유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보면 미리 준비물을 다 챙겨놨다. 계획의 근거로 보시는 거죠. 네. 경찰들이 그날 찾으려고 그렇게 여러 시간을 수색해도 찾기 어려운 장소에 유기했다는데.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에다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유기를 한 거라 이게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저는 9년을 살아도 그 위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발적이고 심신미약인 판단력이 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씀. 네.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모든 보도에서 보면은 이제 살해를 한 김양을 주범,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은 박양을 공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들한테 이거 문제 있다라고 제기하셨다면서요. 그거는 무슨 의미십니까? 저는 둘이 같이 했을 거라고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사건이 실제로 행동한 가해자는 주범이지만 그 애가 처음부터 살인을 알고 있었고 한 번이라도 마음을 바꿨으면 중간에 얼마든지 그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통화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 박양이라는 아이가 김양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살아있을 때 잡아놓고 살아있을 때 통화를 했대요. 살아있을 때요. 그 통화는 뭐라고 했답니까? 그 애는 우리 애를 사체를 선물로 달라고 했던 애예요. 예. 너무 끔찍했어요. 살아있냐고 묻고 CCTV 확인했냐 묻고 살아있다고 여자애라고 전선을 목에 감아놨다고 답변도 주고받았더라고요. 손가락이 이쁘냐 그러고 우리 딸 손가락이 이쁘다고 답변도 보내고 걔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 주고받은 말들이잖아요. 그렇네요. 참 이걸 들으면서도 상상조차 너무 힘겨운 상황들인데 지금 박양 측은 공범이라고 지칭되는 박양 측은 그 봉투 안에 건넨 게 시신인 줄 몰랐다. 난 집에 가서 열어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내 죄가 이제 가볍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 거짓말을 한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중간에 버렸다고만 계속 이야기했다고 알고 있어요. 거짓말로 읽어냈다. 알겠습니다. 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3일, 7월 23일 김양 재판, 박양 재판 이렇게 남아 있는데 끝으로 방송 들으시는 국민들께 짧게 직접 물론 호소문을 지금 내긴 하셨습니다만 말로 호소해 주시죠. 조금만 도와주셔요. 재판부에 탄원할 거예요. 탄원서에 동참을 해주세요. 탄원서에 동참을 좀 해주십시오. 네,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재판부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바라시는 건 공정한 재판, 누군가가 호화롭게 뭘 꾸렸다고 해서 그게 작용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공정한 죗값을 치르길 원한다. 아이고, 어머님 아까 꿈이 많은 아이라 그러셨는데 사랑이가 꿈이 뭐였나요? 하고 싶은 게 매일매일 많았어요. 언제나 자주 바뀌었죠. 그래도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네, 마당 있는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아이고, 정말 꿈만. 언젠가 마당 있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자기가 나중에 지어주겠다고 그랬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큰 집을 자기가 나중에 지어준다고. 아이고, 너무너무 예쁜 아이였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이뻤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엄마 내가 집 지어줄게. 거기서 우리 같이 살아요 하던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지쳐 계시는 가족들에게 같이 우리가 힘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님, 네. 사랑이를 생각해서라도 지치지 마시고요. 함께 진실을 규명해 가는데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예.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천 여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님, 가명입니다. 사랑이 어머니 만났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동네가 뜨면 임대료 팍 오르고 여기서 장사하던 영세상인들은 임대료 감당 못해서 쫓겨나는 거 바로 그겁니다. 홍대, 연남동, 경리단길 여기에 이어서 삼청동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삼청동 거리로 직접 나가봤습니다. 많이 늘어나. 어머니야, 꼬이탈에 많은 거 한번 보셔보세요. 자, 하나 준비드릴까요? 한 가닥이 두 가닥이 두 가닥. 중국인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한국 전통을 보여주려고 여기 데리고 왔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조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와도 뭐 5년 전에 와도 지금 와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 보려고 오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50% 세일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오늘 하나 사시면 하나 더. 오늘 마지막 날 방문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한옥을 많이 살리는 쪽으로 스타일들을 많이 고수를 했었는데 현재는 현대화 스타일로 전통차보다는 그냥 이제 서구적인 음식들도 더 많이 들어왔고 뭐 돈만 된다고 그러면 뭐 아무나 편의점이 됐든 뭐가 됐든 임대료만 몇백만 원 준다고 그러면 뭐 여기에 제일 큰 문제는 삼청동은 고유의 스타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갑자기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원 거주민들이 떠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때 김영삼 대통령 지나고 나서는 김대중이 노무현이 이명박 박근혜 새로 짓고 하는 바람에 이 동네가 땅값이 30배 이상이 오른 동네 이 동네. 그 옆에 파출소 맞은편이 삼청동의 메인이에요. 거기가 완전 메인인데 거기가 문을 닫았잖아요. 저희 거의 한 달 매출에도 안 돼요, 월세가. 잘한다. 그 뭔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프랜차이즈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는 정부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삼청동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같이 있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외부인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얼마나 고비가 많았습니까? 사드 한파, 경기 침체 그 속에서도 가까스로 상권을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쫓겨난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원주민도 보호하고 구도심도 살리는 상생하는 도시재생 꼭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삼청동 젠틀리피케이션 현장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선수호 변호사가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판례 발표를 가셨어요. 뉴스쇼 마이크 대신에 지금 변호사회 마이크를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생긴 분이시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TV에서 많이 뵀는데 이렇게 소감 한 말씀. 저 라디오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붙으면 좀 무서워요. 선배님이랑. 왜요? 선배. 네, 오늘은 제가 그 안면을 몰수하고 노영희 변호사님 계시지만 제가 한번 이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부욕을 불태우면서 시작을 그래요. 두 분의 호흡을 기대하면서 재판정 들어가 봅니다. 그나저나 노 변호사님. 네네. 정유라 씨 구속영장이 어제 또 기각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노영희 변호사가 사실은 기각이 될 거다. 이 얘기를 전에 하셨어요. 발표가 되기 전에. 왜 그렇게 확신하셨어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첫 번째 영장 기각은 사실 못 맞췄잖아요. 못 맞췄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 측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하는 혐의를 추가하면서 정유라 씨가 코어 스포츠에서 몇 억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전화 통화도 했고 최순실 씨와 대응책을 논의한 자필 편지도 있으며 몰타로 도피를 시도했다.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구속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분이 2살 아기의 엄마다. 그게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모친인 최순실 씨가 이미 구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 최순실 씨의 비하면 정유라 씨는 잔챙이다. 이런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백 변호사님? 사실 저는 아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한 날
네, 그 다음에 2차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들이 비행기 타고 오는 그날. 네, 왜냐하면 그 구속영장 기각된 이후에 예.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영장이 발부되는지 여부를 보고 아이의 귀국력을 결정한다 그랬거든요. 영장이 기각되면 엄마랑 애랑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2살 애와 같이 있는 엄마를 그것도 범죄 혐의 중대성 부분 관련해서 물론 국민적으로 비난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정유라 씨가. 예. 근데 대부분은 사실 주도한 건 최순실 씨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엄마도 구속돼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머니도 구속돼 있고 엄마까지 구속을 시켜서 그럼 2살짜리 아이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전략적으로 아이를 데려오진 않았겠지만 2살짜리 아이가 오는 순간 이제 앞으로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쉽지 않겠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혐의들이 있지만 그런 혐의만 가지고도 범죄 혐의 중대성을 인정하기도 좀 쉽지는 않았다. 뭐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법조인들의 의견이 거의 다 일치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그렇습니다. 있는 어린 아들이 있는 엄마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거다. 그럼 이게 이 검찰 수사 물론 구속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앞으로의 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에는 조금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검찰 수사의 기세가 좀 꺾일 수는 있죠. 기세가. 예, 근데 사실 저는 정유라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유라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끄집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정유라가 실제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정도는 낮습니다. 뭐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대 학사비리, 수혜자인 건 확실하지만. 네, 이대 학사비리, 청담고등학교 비리, 그리고 기타 뭐 말 타고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유라가 마지막에 최종 수익자가 되긴 했지만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유라가 그 주변에서 꽤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수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찰 수사 비록 구속영장 정유라에 대한 건 기각됐지만 이대로 기세가 꺾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재판정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특별 게스트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시작할 재판정의 주제는 SNS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SNS 말하자면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얘기.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까? 그저 좋아요 버튼 눌렀을 뿐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깜짝 놀랐네요. 죄송해요. 제가 예고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변호사님. 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참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인데 2015년에 어떤 그 동물보호 단체의 그 단체 대표가 채식주의자 축제에 참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과거에 그 인종을 차별했다라고 한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인종주의자 혹은 반유대주의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글이 올라갔고. 동물보호단체 그 사람 인종주의자야. 그렇죠. 반유대주의자야. 나쁜 사람이야 한마디로.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올린 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댓글 그 좋아요를 눌렀단 말이에요. 비방글이 6개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는 자신에 대해서 비방글을 올린 사람들 10여 명을 고소를 했고 그중에 좋아요를 눌렀던 이제 45세 남성 한 분이 포함이 됐어요. 결국 스위스 추리 지방법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4천 스위스 프랑, 즉 우리 돈으로 약 46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 460만 원이요? 네, 재판부가 얘기한 얘기는 뭐냐면 좋아요를 누르는 건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명확한 행위다. 그래서 페이북 친구와 팔로워들에게 어차피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비방글에 좋아요 버튼 눌렀을 뿐인데 46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 사건. 과연 이게 가능한 거냐? 이 남자 진짜 무죄냐 유죄냐? 두 변호사님 의견부터 확인하죠. 백 변호사님. 저는 제 실제 본심과 좀 상관없이.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언제나처럼. 저도 SNS를 많이 하는데 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좋아요를 안 눌러주실까봐. 저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충분히 될 수 있다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두 변호사 입장 아시죠? 이게 이분들의 소신하고 상관없이 방송을 위해서 갈린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백 변호사님한테 항의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이분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거예요. 항의 문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백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만 눌러도 명예훼손 해당한다. 유죄다. 노 변호사님. 저는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거는 무죄다. 이런 입장입니다. 무죄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무죄 유죄 노변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노 변호사는 무죄다. 백 변호사는 유죄다. 명예훼손 된다. 자, 이거 어떤 분부터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될까요? 노 변호사님. 네네. 무죄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있는 좋아요라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글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동의나 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때론 예의상 혹은 무심코 그리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런 걸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실은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의상 관심으로 좋아. 노 변호사님도 또 뭐 하시죠? 저도 페이스북 가끔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깊이 아주 막 따져보지 않고 반갑다라는 뜻으로 좋아요를 눌러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 반갑다 혹은 내 관심이 있다.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표명한다. 이런 정도의 나 잘 읽었다 이런 그렇죠. 의미로 누르기도 해요. 좋아요. 제가 왔다 갔다. 제가 왔다 갔다. 내가 너의 담벼락에 왔다 갔다. 인증의 의미로도 누른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많이 누릅니다. 진짜 지지해서 찬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노영희 변호사에 관련된 글을 누가 막 올렸어요. 노영희 변호사 욕을 막 엄청 써놨어요. 욕의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근데 제가 거기다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공감을 한다라는 의미가 일단 하나 있을 수 있고 노영희 변호사님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도 뭐 그냥 이 사람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왔다 갔다 때문에 누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8,000명이 더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이스북을 안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좋아요 누르는 순간. 제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저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좋아요를 누른 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북 친구가 한 8,000명 되시는 거예요. 뭐 팔로워라 그러나요? 5,000명이 이제 한도니까 그거 넘어가서 이제 팔로워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 자랑이에요. 엄청 친구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그분들이 다 볼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제가 글을 퍼나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에 뭔가 찌라시 같은 게 확 돌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몇백만 명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에 굉장히 사회 문제적으로 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그게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기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글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카톡으로 가짜뉴스 퍼나르고 이런 사람들 그렇습니다. 선거 기간에 엄청나게 처벌받았거든요. 강하게. 이것과 다를 게 없다. 퍼나르기 한 게. 노 변호사님. 우리나라 형법 307조에 보면은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든 사실이든 적시, 구체적으로 적고 표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글에 내가 좋아요라는 버튼 하나 누른 것이 과연 그 적시라고 하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 SNS라고 하는 곳에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그 요건이 무엇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이번 기회에 있고요. 또 SNS라고 하는 것에는 공유나 공감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우선 전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은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8,000명이 본다.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좋아요 눌러도 저는 친구가 별로 없으면은 아무도 안 볼 수도 있어요. 영향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 변호사님 같이 특수한 경우, 특히 이분은 페이스북에서 매우 스타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경우에는 특별히 좋아요를 함부로 누르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만 그럼 특별히 주의하면 되지 무슨 명예훼손까지 그러니까 가느냐.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게시나 뭐 게시글을 올리거나 말을 함으로 인해서 표현하는 그런 명예훼손하고 좋아요를 누름으로 해서 소극적으로 약간의 의사표시한 것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청취자 반론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이 노 변호사님한테 하는 반론인데 아까 좋아요가 예의상 표현이다. 뭐 진짜 좋아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그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좋아요 대신 댓글을 달 수도 있었다. 근데 굳이 댓글을 달지 않고 좋아요를 누른 건 진짜 좋아하는 뜻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댓글을 달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뭐라고 쓰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댓글을 달므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또 표시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르지 말아라.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페이스북에 그 저커버그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 만든 사람? 네, 좋아요는 관심의 표현이자 지지하는 뜻으로 누르는데 좋지 않은 일을 위로하고 싶을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빠에는 왜 없느냐는 질문이 대두됐기 때문에
좋아요 외에 사랑해요, 웃겨요, 기뻐요, 놀라워요, 슬퍼요, 화나요 등 감정 표현 버튼을 추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 실제로 추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전에 있었던 페이스북에 있는 좋아요라고 하는 표시는 현재의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다르다. 자, 백 변호사님. 지금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세요. 그 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좋아요를 누른 게 글을 올린 거랑은 다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까 그건 대답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요를 누르면 사실상 글을 쓴 것과 동일한 효과가 된다라는 거. 두 번째로 아까 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전파 가능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표현 하셨는데 저한테 좀 조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전파가 실제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파 가능성을 따지는 겁니다.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걸 한 사람이 보더라도 이 사람이 또 거기에 저를 본 걸 가지고 또 좋아요를 누르면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1차 전파자는 팔로워가 1명이었어도 그럼요. 그다음에 누른 사람이 5,000명이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전파 가능성, 그러니까 전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커버그 인터뷰 내용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좋아요가 반드시 이 글에 동의한다는 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일상생활 뭐 먹을 거 올리는 분들, 여행 올리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꼭 좋아요, 관심 뭐 이런 게 아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글을 올리는 것. 글에 특정하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소지가 있는 걸 올리는 것. 아까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 욕하는 걸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내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노영희 변호사님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공감을 한다고요? 그냥 거기다가 이건 관심 표현이다라고 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아까 스위스에서 나왔던 것도 이게 왜 유죄 판결에 나왔냐면 뭐 아까 인종주의자, 반유대주의자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건 그 상대방의 명예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훼손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을 그냥 보고 관심의 표현, 인사라고 해서 거기다 좋아요를 누른다고요?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명예훼손이라고 해봐야 저희 셋이 이 마이크 끄고 누구 욕을 막 해요. 그것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명예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제가 어딘가에 좋아요를 누르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잖아요. 그게 꼭 저 말고 그냥 SNS를 조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위험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법도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명예훼손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 좋아요 버튼 누른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 변호사님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다. 백 변호사님은 세상이 바뀌었다. 버튼 눌러도 명예훼손 된다. 여러분의 의견 좀 볼게요. 7998님은 말도 안 됩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에도 좋아요 싫어요 버튼 다 있는데 악플에다가 그러면 좋아요 눌렀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백 변호사님 논리라면 이것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죠.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의사 표현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기본권엔 제한이 있어요. 본인의 표현이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분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글 쓴 사람이 명예훼손이면 좋아요 누른 사람도 명예훼손. 네, 그렇죠. 공간의 뜻을 표현하고 그 뜻을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강현용 님이에요. 누구 한 명이 좋아요 누르면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이분은 좀 다른 얘기니까 전파와는 조금 다른 동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이상진 님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죠.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무심코 그냥 누르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런가 하면 이주일님은 악의적 댓글의 좋아요 표현은 그 댓글을 작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이분은 믿으신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유죄다. 명예훼손이다. 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 집계 결과는 한쪽으로 좀 기울어지긴 하네요. 백 변호사님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가 오늘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참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주제고 한 번쯤은 우리가 이 미디어 시대에 생각해봤음직한 주제를 오늘 골라온 거거든요. 노 변호사님. 네네. 아까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동조 효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버튼 누른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으면 나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라면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당히 적극적인 표현일 수 있다. 좋아요가.
네, 맞아요.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면서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좋아요가 물론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좋아요를 눌렀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다라는 식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좋아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좋아요라고 하는 것을 눌렀을 때 다른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도 일반적인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는 우리 그런가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듣고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에 누가 글 올린 것에 대해서 좋아요라고 눌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글을 쓴 모든 사람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한다. 혹은 그 사람과 똑같은 의미로 내가 좋아요라고 하는 걸 누른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함부로 형사처벌을 가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심각하고 아까 백 변호사님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에는 사실적신 명예훼손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또 시대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이 손 변호사님이랑 하실 때 항상 발언 기회가 적다고 하시는데 오늘 그렇죠. 아주 한풀이 하시듯이 한풀 저한테 하세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SNS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스위스 법정에서는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벌금형을 아주 무겁게 내렸습니다.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군요. 최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72% 대 28%, 72대 28로 버튼 눌렀다고 명예훼손까지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노영희 변호사님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백 변호사님 박수 치셨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28표, 그러니까 72대 28 정도가 나올 거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 저는 그냥 사회적 위험성이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무언가 처벌도 바뀌어야 된다 논리를 생각하고 왔으나 한계가 있네요. 제가 위로되는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청취자 정현우 님이 남자 변호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변호사보다 성우가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좋으시다는 칭찬으로 좀 위로 삼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의 빈자리 잘 채워주셨습니다. 백성무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재판정을 하면서 좀 영차 힘을 내봤습니다만 사실은 인천 피해자 어머님의 인터뷰가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죠. 문자가 지금도 쏟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5359, 7500, 강영신님, 정민호님 외 많은 분들이 어머니 힘내세요. 마음 아픕니다. 탄원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도 정말 많이 왔는데 포털사이트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이분이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다가 이 탄원서 호소문을 올리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고라 게시판에서 인천 여아 탄원서, 인천 여아 탄원서 이런 것들을 쓰시면 이 글이 뜹니다. 어머님의 호소문이. 여기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모아서 어머님이 지금 법정에 제출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국민들의 뜻이 이러하니 부디 공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전달할 거라고 합니다. 박지연님, 저 인터뷰 듣고 벌써 서명하고 왔어요. 돈으로 권력으로 모든 죄를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 안희환님은 죄송합니다. 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라디오를 껐습니다. 할 정도로 참 마음 아픈 인터뷰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독 여름 하면 떠오르는 가수들이 있죠.
그중에 한 그룹이 바로 이 노래의 주인공 클론입니다. 꽁다리 잡아라, 초련, 도시탈출, 돌아와 뭐 이런 노래들 대단했죠. 근데 이제 강원래 씨의 사고 이후로는 활동이 좀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12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어김없이 여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클론의 강원래 씨 직접 만나보죠. 아, 강원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클론의 강원래입니다. 12년 만에 앨범 내시는 거예요? 뭐 12년 만에 내고 뭐 매년 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어제 정오에 그 신곡 한 곡이 선공개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사실 그 며칠 날 딱 푼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냥 발매가 되면 이제 길거리에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아, 너 신곡 발표했더라. 그런데 요즘에는 뭐 며칠 딱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게 며칠인지도 뭐 하루하루 가는 것도 잘 모르니까 정신이 없게 지냈네요. 밤디라리라 그럼 제가 먼저 들어봤어요. 선공개된 걸. 아, 예. 근데 역시 클론답다. 정말 신나더라고요. 아, 네. 노래 되게 단순하죠? 그렇더라고요. EDM 네. 이런 느낌이 나면서. 저 전자 댄스 음악인데 예. 단순하고 짧지만 자꾸 또 다시 반복해서 듣게 되고 반복해서 맞아요. 듣게 되고 예. 그래서 요즘 막 음악을 한 4분 5분 이렇게 막 계속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일상하면서 그냥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틀고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좀 신나는 분위기를 내고자 구준엽 씨가 열심히 만든 음악입니다. 구준엽 씨가 직접 만든 음악이에요? 네, 구준엽 씨가 만든 음악이고 구준엽 씨가 반주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동안 한 10년 동안. DJ 쿠로 활동하면서. 예, DJ로 활동하면서 그중에 한 음악을 김창완 씨가 곡을 쓰시고 가사를 붙여서 쉽게 만든 거죠. 그렇군요. 아 근데 그렇게 만든 음악이 핑미였어요. 핑미도 구준엽 씨가 반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렇군요. 김창완 씨가 만든. 예. 아 근데 쿵따리 샤바라랑 밤디라리라랑 중에 뭐가 더 신나세요? 쿵따리 샤바라가 신나죠. 가사가 또 워낙 좋으니까 이제 쫙 인생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예. 아니 뭐 쿵따리 샤바라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네. 사실 저는 요즘도 라디오에서 쿵따리 샤바라가 나오면 아 여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신나고 그렇죠. 시원하죠. 근데 이게 벌써 21년 전 곡이라면서요. 그러게요. 아, 진짜 세월 빨라요. 근데 그동안 좀 반성도 돼요. 뭘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그냥 보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이제 좀 익어간다고 생각할까요? 좀 성숙해진다? 이제 좀 어른이 됐다라는 느낌? 아, 네,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클론이란 이름으로 음반을 낸 첫 번째 데뷔곡이 쿵따리 샤바라. 쿵따리 샤바라, 예. 이렇게 될 줄 그때 아셨어요?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거 전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예. 이 꿈이라는 게 마음 먹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이루어진 꿈인데 그래도 기본기는 아니죠. 뭔가 우리가 춤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누구한테 지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분야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아, 처음은 운이 좋아서 우연이었는지 모르지만 지속되기까지는 완전 운. 완전 운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지금도 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복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로. 복도 되게 많고. 이 얘기 들으면서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강원래 씨, 그 잘 나가던 강원래가 실은 사고를 당해서 춤도 못 추게 됐고 그렇게 한동안은 시리에 빠졌었는데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어린 시절에 정말 다 해봤거든요. 못 해볼 거. 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다 해봤는데 딱 하나 못한 거 있어요. 뭐요? 공부요. 공부. 근데 최근에 45살 땐가 그때 대학도 다시 한번 들어가가지고 연극영화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엘리베이터라는 영화도 제가 시나리오 쓰고 맞아요. 또 찍고 우리가 사람의 인생이요 약간 영화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영화를 공부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계속 갈등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고 오르막길 있으면 내리막길 있고 이래야지 인생이 재밌는 거더라고요. 영화도 재밌고. 물론 해피엔딩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제 주인공이 잘 해야겠지만 그렇죠. 행복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처절한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범한 삶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역설적으로 더 느끼신다는 말씀이에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거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얼마나 진짜 행복한 삶. 운도 좋고 클론 우리 노래도 못하는데 인기상도 받고 가수왕도 되고. 가수왕도 되고. 가수왕 됐던 그때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제가 앞에서 히트곡 몇 곡을 줄줄이 불러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불렀다 하면 그때는 다 홈런이었잖아요. 족족이. 다는 아니고요. 꽁다리 샤바라 때 1위를 했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도시탈출 돌아와 때 좀 주춤했었는데 초련이라는 노래 때. 그렇죠. 형광봉 돌리고 삐삐머리하고. 그때 그러니까 한참 대만에 진출해서 지금이야 뭐 한류 하지만 그때는 대만 진출해서 그 정도 인기를 누린 그룹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보이스투맨과 머라이어 캐리 음반을 이기고 우리 음반이 많이 팔린 팝송 음반으로 그때 그 한 해 머라이어 캐리를 이기고 그랬던 클론입니다. 그랬던 클론 그들이 다시 뭉친 겁니다. 12년 만에. 그나저나 아들 선이는 잘 크죠? 선이 지금 4살인데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사람들의 관심을 좀 이렇게 무서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춤은 동작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흔들긴 많이 흔들어요.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때 그럼요. 2014년에 선이 태어나자마자 저랑 인터뷰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선이 때문에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낀다. 주변에 꺼준 돈도 열심히 받으러 다닐 거고요. 뭐 이런 얘기. 진짜 열심히 요즘 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열심히 산다기보다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신곡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무대에 선 모습, 그 안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온 클론 강원래 씨 만났습니다. 아고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서명을 하면 되나요? 사랑이 어머님이 올린 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서 아고라 화면을 찾으시면 거기에 청원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청원 코너를 누르시면 제일 위에 이 어머님의 탄원 요청, 그 청원이 뜹니다. 지금까지 14만 5,489명이 서명,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갔네요. 관심 갖고 이 사건 끝까지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차원에서 내가 사드 배치했던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사드 배치 책임론에서 비껴나는 건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긋고 있다.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과연 이 논리가 맞을까요? 외교에 실패하고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증가시켜온 전 정부 책임, 그 책임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반박도 있습니다. 결국 황 전 총리는 자기 방어를 넘어서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정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시작한 황교안 전 총리. 세 번째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런데 국정농단 책임은? 입니다. 책임은? 이거 뭐예요, 이건? 박근혜 정부 인사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비켜간 인물이 누굴까? 바로 황교안 전 총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권한대행 한번 거치니까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황 전 총리는 마치 자기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대단한 유공자? 앞으로 구할 어떤 지도자 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왜 생각이 그런 드는데요.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글이나 퇴임 감사 예배를 보면 예배 때 한 발언을 보면은 진보 보수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막 올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수 프레임으로 내 지지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예를 거예요. 들면 건국적 논란이 될 걸 알면서 발언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거 왜 일부러 프레임 짜고 있다. 모르겠어요. 역사 교과서 문제에서 건국절 문제가 제일 시끄러웠던 얘기였는데. 맞아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정농단 책임자라고 하는 반대 여론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 문정인 특보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 네, 맞아요.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3513님. 근데 김성환 씨, 비판을 황교안 총리가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론도 들어오는가 하면 서현철님 외에 많은 분들은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교를 파토낸 전 정부의 총리를 지낸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부분이 화가 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정인 특보 돌아온 건 여러분 또 어떻게 보셨어요?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는 2부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인천 여아 살해 사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7살짜리 여학생이 8살짜리 아이를 유기해서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시신까지 훼손했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한번 방영이 되면서 또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대국민 호소문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이분이 지금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 와중에 호소문을 올리고 저희와 인터뷰까지 하겠다고 나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이어서 라디오 재판 정의는 수요일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어떤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을 뿐인데 글 올린 사람하고 똑같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유죄 무죄 가려보죠. 그리고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12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 클론의 강원래 씨 만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3월이죠.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17살 소녀가 같은 단지 안에 사는 8살 소녀를 유괴해서 살해한 뒤에 심지어 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 참 많은 충격을 줬었죠. 그런데 지난 주말 한 TV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전말이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2명인데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 이른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고요. 이 온라인상에서 살인범 역할을 하던 17살 소녀가 현실에서 실제로 아이를 살해한 뒤에 그 시신의 일부를 다른 공범에게 전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참 제가 어쩔 수 없이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참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요. 어제 이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절절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스스로를 사랑이 엄마라고 지칭하셨어요. 가명 사랑이 엄마. 직접 만나보죠. 사랑이 어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부터 전하면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사랑이를 그렇게도 잔혹하게 살해한 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유라 씨가 결국은 또 구속영장 기각. 네. 어제 그렇게 행간에서 요목조목 비판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뻔히 알고도 속는다. 속을 거다. 또 속을 거다. 네.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유라 간에 수차례 통화가 있었다. 네, 아니 오늘 아침부터 신문에도 다 나왔어요. 아니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 때 한번 보고 전혀 모르는 사이고 연락도 한 번 완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하고 뭐 설 때도 통화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통화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당돌한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도 또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네. 결국 도주 우려 없다. 아이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정황들이 통한 걸로 보이는 상황.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가 착착착 진행되겠는가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도.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장에서 법조인 2분 나오시잖아요. 네. 그때 한번 이 얘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오늘의 행간 가겠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문정인 특보 귀국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엄청난 화제 또는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 문특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SNS에 특보 한 분이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문정인 특보 공개 디스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요즘에 좀 작심한 듯이 공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자주 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11일 퇴임한 직후에도 몇 차례 페이스북 같은 데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해명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반박의 어떤 글들이 주로 올라왔고요. 나의 억울함.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건 정치적 성격을 띈다고 보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직접 표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문특보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린 날 기독교 한국 침례 총회에서 열린 퇴임 감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948년에 건국되고 65년이 지나 제가 63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 거침없이 건국절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발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게요. 이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SNS 글 그리고 퇴임 감사에 대해서 한 발언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정치성을 띤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문정인 특보 얘기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교안 총리 얘기하러 오신 거예요. 문정인 교수를 공개 비판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만합니까? 네. 퇴임한 총리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정부를 비판하는 장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걸요? 하긴 그래요. 이거는 외국의 사례도 사실은 이례적이에요. 네.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직전 총리는요. 다음 정부를 비판하는 걸 자제하는 게 원래 도의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교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뭔가 좀 맞지 않은 느낌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하네요. 네. 황교안 총리가 원래 또 자기 의견 막 내세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도.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할까? 네. 이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마침 또 리얼미터가 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조사를 했거든요. 박원순, 이재명 두 사람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가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 후보 내에서는 후보 적합도 1위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황 전 총리의 SNS 정치 재개는 보수 진영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국가 지도자감이다. 이런 거를 부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황 총리가 좀 억울하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문제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이 숨어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사드 기습 배치의 가장 큰 책임자가 황교안 전 총리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사드 보고 누락 사건까지 겹치면서 더 시선이 곱지 않아졌는데요. 하지만 황 전 총리의 인식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니고 당신들이야. 한미동맹을 내팽개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올린 SNS 글 보면 외교 안보에는 실험이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 된다. 모두 신중하고 책임 있게 언행해야 한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모두의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왔고요. 어제 국회에서 보고회를 진행하기도 한 분이세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원구 전 국세청장 연결을 해보죠. 안 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국세청이라는 곳이 숨겨놓은 돈 찾아서 세금을 걷어가는 곳이니까 숨은 돈 찾는 데는 정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러시오. 근데 어떻게 언제부터 최순실 일가 재산을 찾는 데 나서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실장과 안보실장께서 윗선에 자기는 보고만 했다고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안민석 의원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독일로 좀 같이 가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독일을 가게 되면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청문회 보고 열받아서 안민석 의원한테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한 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재산 추적을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한 7개월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 시작하면서도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저는 믿질 않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뭐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저는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재산이 있는 줄 정말 생각한 바가 없었죠. 긴가민가 하면서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파다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뭔가 감이 좀 잡히시던가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 독일을 가서 실제 재산 형성이 돼 있는지 여부를 보러 갔는데 독일 현지에서 저희들이 느낀 감은 정말 고구마 줄기 같은 뭐 일종의 암덩어리라 그럴까요? 계속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면서 처음에 그 긴가민가 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이제 돌아섰죠. 암덩어리, 고구마 줄기. 겉으로는 요만큼 보이는데 파면 팔수록 뭔가 큰 덩어리가 보이시던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 대략으로 추정하는 재산, 불법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부동산이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져 있고 또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고요. 실제로 그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펀드도 속에 있는 금액 자체를 파악하기에는 조사나 또 수사를 통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네요. 사실 뭐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수치로 계량화해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부동산은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뭐 펀드도 있고 기업의 지분 형태도 있고 진짜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어디에 그렇게 숨겨놨던가요? 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은닉하기는 용이하지 않아요. 주로 이제 그 부동산은 은닉하기가 좀 용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독일은 그런 부동산 형태로. 그리고 유럽에 뭐 주로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 금융자산 형태로 숨겨진 것 같고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밝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재산의 본류, 뿌리를 찾아가 보자면은 역시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 돈인가요? 일단 그걸로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돈들이 그 뭉칫돈인데요. 그 뭉칫돈이 해외에서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돈이 들어온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은 그 박정희 정권 때 자금이라고 스위스 계좌에 있던 자금들의 일단이 아닐까라고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 정권 당시에 흘러갔던 뭉칫돈이 계속 숨어 있다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신단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스위스 은행과 관련해서는 프레이저 보고서에 이미 그 은닉된 재산들이 있다는 게 미국 의회 그 청문회 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그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외환은행 지점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종 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계셨어요. 이종 사촌 오빠가 지점장으로. 그러면서 스위스 대표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외환은행장까지 하셨다가 나중에 퇴임을 하셨는데 그 시점이 스위스 대표부가 없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자리는 아니었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단 말씀이시죠? 우연치고는 너무 이제 공교롭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스위스 대표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중에 하나인 헝가리의 은행을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요? 우리나라 기업이 헝가리 은행이 있는 줄 대부분 모르시는데 13년도에 그 헝가리 로컬 기업에 팔리는데요. 그 기업이 이우락 씨하고 혼맥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아니 근데 그 기업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은행을 샀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주변 정황들이
일단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들은 많습니다. 헝가리 은행을 통해서 뭔가 돈 세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7개월째 추적 중인 분입니다. 세금 전문가죠. 돈 밝혀내는데 전문가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청장님. 네. 막연하게 감 잡는 거하고 실제로 불법성을 밝혀가면서 몰수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리 불법 재산인지 알아도 몰수는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현행법으로도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죠. 그래요? 그러면 최순실 몰수 재산 몰수 특별법이란 건 왜 필요한 겁니까? 우선 그 재산을 한수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조사 기구가 지금 국가 기능에서 다 조사할 수 있는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다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지금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해서 지금 조사를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죠. 따로 이 조사 기구를 첫째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구가 하나 독립적으로 필요하다. 특별히 요게 하나고. 예. 또 하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공소시효 범위 내거나 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부가제척 기간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예. 공소시효와 그 부가제척 기간을 지난 것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까지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또 특별법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제척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그 부가제척 기간을 늘려줘야 국세청에서도 대부분이 기업과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재산들이.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면서 내용을 재무제표도 보고 금융 추적도 하고 해야만 이걸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접근 자체가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또 그것도 특별법으로 묶어야 한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을 이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근데 이거 특별법 제정이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게 이제 박정희 시대의 통치자금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을 거고 그 협치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는 야당에서도 좀 머뭇거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하시던데 공감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은 지금 사실은 이 문제는 여야나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생긴 불법 재산들을 이게 국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재산이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국민의 재산을 원래 주인인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일은 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 재산들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 쪽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앞장서서 그를 찾아야 될 그런 성격의 일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보수가 더 나서야 된다? 보수 진영의 분들이 국민의 재산을 찾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게 보수가 아니죠. 항상 애국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국민 애국이라면은 이거 찾는데 나서셔야 된다, 찬성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뜻이고요. 또 지금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당과 야당들이 같이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오히려 그 협치의 사례로 이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그럴 수도 있네요. 협치의 이게 매개가 될 수도 있다. 특별법. 이제 발의가 곧 된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고 청장님도 계속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개월 동안 최순실 씨의 재산을 추적해온 분입니다.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안원구 청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 쇼. 대학생 원비어는 김정은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미국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사이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수사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날 하지를 맞은 오늘도 폭염이 계속된다는데요. 이래저래 무덥고 답답한 수요일 좀 속 시원한 소식은 없는 걸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포인트 어딜 볼까요? 들끓는 미국 가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원비어 사망으로 미국 내 북한 비난 여론 최악 수준이라고요? 네, 그동안 미국 언론과 트럼프는 사사건건 충돌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 미국 언론과 트럼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을 가만두지 말아야 한다 이러면서요. 예. 더 확실하게 대북 제재를 통해서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이 본물이 터진 형국인데요. 심지어 선제 타격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론까지. 네, 북한 선제 타격론이요. 예.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이 북한 여행 통제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면 자유롭게 북한 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통제해야 된다. 네, 그래서 원비어가 북한을 방문했었고요. 예.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워싱턴에서는 미중 고위급 안보회담이 열립니다. 예. 중국에도 더욱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또 죽음의 백조라는 미국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도 어제 화제였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뭐죠? 문재인 대통령 첫 인터뷰 보겠습니다. 이런 갈등 고조 국면에 참 타이밍이 좀 공교로워요. 미국 CBS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됐던 인터뷰를 한 겁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에서 서방 언론과 첫 인터뷰라서 주목도가 높았는데 그렇죠. 원비어 사망으로 빛을 발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의 첫 질문이 원비어에 대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도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북한일지라도 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예. 원비어 사망으로 대화보단 압박이 필요하다는 미국 쪽 분위기와는 좀 결이 달랐는데요.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동결하면 정상회담까지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를 해체하는 이 단계적 대북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게 트럼프와 다르지 않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요. 그렇죠. 이 인터뷰는 미국 동부 시간 화요일 아침 7시에 미국 전역에 5분 동안 방송이 됐습니다. 자, 미국과 관련된 소식 첫 손식으로 전했고요. 다음 포인트는 뭡니까? 김현미 청문 보고서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네. 유일하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그동안 세 차례 이 여야 의견으로 채택이 무산이 됐습니다. 예. 오늘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여는데 예. 하지만 어제 운영위가 난장판이었죠. 조국 수석 출석 문제로 여야 간에 대격돌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치고 대단했어요. 네, 이 양금 때문에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여전히 불투명하죠. 예. 참고로 어제 국토부 산하 17개 공공기관 노조 이례적으로요. 일할 수 있는 장관을 하루빨리 국민의 곁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유력 인사 자녀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이게 제기된 서울 숭이초등학교죠. 숭이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이 학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현장 조사가 오늘부터 감사로 전환이 됩니다.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지는 거네요. 네, 조희영 교육감이 어제 이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허. 진상규명과 함께 하지만 억울한 누명도 없도록 감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 의원 23명이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특검 수사 결과 최 씨는 220억 원대, 일가는 모두 2,700억 상당한 원대.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예, 밤사이에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정유라 씨. 비록 구속은 면했습니다만 그게 무죄란 의미는 아닙니다. 어제 구속영장에 적힌 핵심 혐의, 이 핵심 혐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말세탁,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돈입니다. 돈. 하지만 검찰과 특검 모두 최순실 일가의 재산 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국회가 나섰습니다.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일명 최순실 재산몰수법, 이거를 곧 발의할 예정이라는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건지 국세청장을 지낸 전문가 한 분을 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